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남북 요즘 진짜 원수된 듯 통일부가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짜가 계속해서 팔아먹을 거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 인내심 갖고 선제적 적대 완화에 최선. 그런 세월이 아닌데, 정략적 욕망이 만든 상황이자 업보 바늘구멍 여지도 없어. 제자리 서대야. 국제 경제 질서도 외교에 의존. 제외 공간이 경제 뭔 소리야?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고. 예?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도적, 주체적으로 하자 이 말인데, 우리나라 자칭 진보의 경우에는 주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친북이죠. 친북론자죠. 북한 발악이죠. 주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자칭 진보의 경우에는요.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없이 그냥 다른 것만 얘기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을 했다고? 원수인 척을 하면서 그래 포 쏘고 뭐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끼 들고 이러는 겁니까? 대단한데.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대치를 이루었지만 지금처럼 삼중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다.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되는 것 같다. 뭐야 이거?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교육받거나 선절당했다. 손절당했다? 뭐 이거 말이 웃긴데. 그러면은 보자. 이재명의 관점에서 보면 6.25도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고 한국이 북침한 거게 되는 거네? 아니면 한번 물러서서 북한이 남침한 거에 된 것도 한국이 유인해서 그랬다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선절당 교육받거나 선절당했다? 골 때리는데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 어허 골 때리는데 이 뭡니까 이거? 심각한데. 야,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야, 이 경기 동부연합, 저 얘기 안 하는데 통진당, 짜증난다 진짜.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의 이게 북한 이거 대변인이야 이게. 넘어가지고 뭐 저게 무슨 주체적이야 저게.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여 마라톤 조사 혐의 전면 부인. 당연히 전면 부인하지. 아이 경찰청 에이 경찰은 못 믿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거품 수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두 번이나 반복하네. 두 번이나 반복하네. 강력한 부인은 뭐다? 뭐다 결론이 나오죠. 통일교 측에 져서 500건을 샀다. 기존에 그거 나온 거 말고 또 있는 거야? 500건. 그럼 500건 샀으면 뭐 못해도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럼 4천만 원 넘어가겠네. 선정군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 질문에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그냥 갚이고. 그러니까 2천만 원,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 한 점. 최근 어째 되는 건데. 이거 씨. 하여간 경찰 못 믿으니까요. 특검 갑시다. 통일교 특검 가야지. 가고 넘어가고요. 주변기 공정위원장. 주변기 유명하죠. 주변기 자체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부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가 뭐 했다? 세금 밥 먹듯이 체납하고 과속 밥 먹듯이 하고 부동산 장사하고 자녀 학교 문제 있고 탈세 논란이 있었죠. 주변기 에이 대단하죠. 그런데 공정위원장이다. 그런데 뭐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이뤄놓고 있다. 영업정지 한번 해봐라 어째 되는지. 이재명 정권은요, 좀 보면 좀 머리가 간수가 안 되네. 일관되게 계속 이러네. 환장하겠네, 진짜. 공적인 자리 나오면요, 옷매무새하고, 그 다음에 복장, 그리고 단정하게, 용모도 단정하게 이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대통령실 저 대변인이나 여자도 보면 맨날 머리 풀어 헤치고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있다. 그러면서 파악해 뭐 이거 하나만한 소리고 그래 뭐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해가지고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그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업정지 한번 해봐라. 말을 갖다가 뭐 이래가지고 한다? 영업정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죠? 쿠팡 새벽 배송 이거 쿠팡 새벽 배송 가지고 받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학교 급식실 이것도 쿠팡 받고요. 다 받습니다. 한번 영업정지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한번 얘기하고 싶네. 지방선거도 왔고. 공정위원장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넘어가고요. 하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환율 안정책 발표. 이거 완전 환율 방어에 올인했네 막. 외화 지급 준비금의 이자도 지급 김씨 금통위 결정. 하는 뭐 억수로 고생하고 있네. 우자가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뭐 멀리도 안 가요. 작년 이맘때 달러 인덱스 값을 한번 보고요. 작년 이맘때 그 윤석열이 자폭질 했을 때 그때 달러 인덱스하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 많이 내려온 겁니다.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자폭질은 우리나라 윤석열이 그 헌재에서 퇴출되라고 집에 가라고 깜빵 가라고 파면 결정 난 이후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값이 1350원 밑에까지 다 내려갔었습니다. 언제? 올해 봄에 늦봄에 5월 6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런 후에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좀 있다가 언제부터 튀기 시작했다? 7월 달부터 튀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이재명이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 지금 한국은행 뭐 해가지고 욕할 건데 분명히 욕할 건데 한국은행이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 윤석열 있을 때부터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이거 이재명 가바랭 치기라고 이재명 팬들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명히 욕하고 있을 건데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거 환율 이거 지금 이렇게 똥값되게 트리거를 갖다가 제대로 가지고 권총 발사한 게 누구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권 차트만 봐도 뻔히 나오는 건데 무협지 쓰면 안 된다. 물론 무협지를 워낙 좋아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얘기하겠지. 좀 전에 뭐 대북 관련 이거 북한 관련도 보세요. 뭐 북한 대변인인지 뭔지 뭐 참 착각될 정도로 하여간에 뭐 이래가지고 뭐 1480원이 나오는데 뭐 한은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빨리 넘기자. 아이고 또 일본은행 또 얘기되고 일본 금리은행 인상 인하란다 자꾸 인상했는 것 얘기돼도 이러니까 자 금덩이 보시죠. 0.16% 지난 24시간 동안 올라가지고 1온스에 4337.83달러가 됩니다. 옆으로 계속 기고 있죠. 옆으로 계속 기고 있고 RSI 값도 뭐 치시죠. 이건 뭐 데일리로 보는 거니까 뭐 주간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쩌긴적으로는 하여간 뭐 매일마다 올린 거니까 뭐 주간 월간 일간 오늘 말 자꾸 씹히네. 데일리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옆으로 좀 기고에 앉아 있다 이게 되겠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은덩이는 어제 2.70%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67.21달러가 됐습니다. 우측왼쪽으로 말씀드리죠. 잘 올라가면은 해피한 시나리오에서는 80달러 그리고 안전빵으로 봤을 때는 71달러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짜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보면 은덩이의 경우 2024년 종가 요거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차트인데 작년 말 1년 전에 이거 종가가 얼마다? 2024년 종가가 29.29달러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싼 거죠. 30달러 정도 되니까 2024년 종가가 29.29달러였는데 이거 2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뭐 여기서 해가지고 30달러 여기서 쭉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폭등한 상태고요. 가격 상승률로 치면은 130%나 무려 폭등한 상태입니다. 2026년 내년에도 은덩이 퍼포먼스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짜견적으로 예상하는데 올해만큼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요. 과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은덩이의 경우 폭등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좀 큰 조정이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짜견적으로 내년 한 중반 여름이나 늦봄 이때쯤 해가지고 조정이 한번 크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건 뭐, 달러 인덱스는 뭐 패스하고요. 달러 인덱스 어제 올랐는데, 뭐, 패스하고, 올랐나? 예, 하여튼 간에 패스하고, 우리나라 원화 하나 보죠. 원화 보시면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0.09%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엔화 자체는 지금 일본 중앙은행 결정은 뭐 뻔히 예상된 거고, 그런데 그 우에다 발언 때문에 좀 집중우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많이 튀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이렇게 왜 이래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도시락 던져가지고, 이 또 뚝뚝 떨어지잖아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다? 어제 밤 11시부터 해가지고 도시락이 본격적으로 또 투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1달러에 1475.77원입니다. 도시락 투하해도 1475.77, 1476원이다. 절따이다. 어제 해가지고 11시, 우짜가 뭐 한 9시, 10시, 9시까지 보고만 끝냈는데, 뭐, 대충 이런 1478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나지 않겠는데, 역시나 도시락이 투하돼가지고, 내려갔다. 뭐, 이건 알고 계시고요. 내렸는데, 도시락 투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연속 상승입니다. 1475.74 이 차트 인베스팅 차트 기준인데요. 절단입니다. 진짜 지금 환율 방어에 올인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이렇게 옆으로 긴다.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뚫린다. 1480원 뚫린다. 이러면 아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화값이 똥값 되는 게 레벨업을 갖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얼마 정도 올 것 같습니까? 레벨업 되면 우짜계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레벨업 되면은 뭐 1,500원은 뭐 넘고 오죠? 예, 그래 되고 우짜계적으로 한 2년 3년 전 그때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값이 차트상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래 말하면 뭐 믿지 않을 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1,600원 넘어간다고 그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전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일본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제 가지고 방송하기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못했는데 하여간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보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데 뭐 미국 말로 하면 CPI가 되죠. 예, CPI가 됩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쌀값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6.1%로 나왔지만 전기요금, 난방비 등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0월에 3%였는데 11월에 2.9%로 살짝 내렸고요. 이거는 코어입니다. 코어 CPI. 그리고 MOM, 그러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MOM 전월 대비를 하면 10월과 똑같이 11월에도 0.4%로 나왔고요. 코어 CPI 요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는 YOY 10월과 똑같이 11월에도 3% 옆으로 쭉 가죠. 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 해가지고 10월에 3.1%인데 11월에 3%로 요거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자가 일본 중앙은행과 통제력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소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어제 가지고 위에다가 말했던 거 말씀드려보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계속 해가지고 뉴스핀 기사인데 예,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경제와 물가, 금융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발언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매파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발언이 전혀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인상 속도는 실질금리나 금융기관의 대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 별로 세지가 않습니다. 발언이.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율과 성장률 모두 하방 위험이 줄었다. 임금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메커니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준투 이것도 뭐 일본 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임금 교섭. 기업의 대중 방침과 일본 중앙은행 본점 지점의 청취 결과에 따르면 견조한 임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계속된다 이거죠.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이미 해가지고 딜을 봤으니까 끝난 거고 이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단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치가 늦어지면 나중에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요게 인상적이죠.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은 강요받을 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몇 분이? 94분이? 예, 대충 뭐 기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우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면 12월 19일 금리 인상 25bp 금리 인상에서 인상한 후에 나온 우에다의 이 발언들은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기업들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환율이나 에너지 충격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긴축 또는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 그걸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번 25bp 금리 인상이 그게 아니라 긴축이나 정상화가 아니라 통제력을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 일본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 표를 냈다. 뭐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이 됩니다. 실질 금리와 실질 임금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나마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정상화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엔화가 문제겠죠? 엔화가 뭐 요 문제인데 엔화의 경우 어떻다? 뭐 일단 차트 올려놓고. 엔화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을 강요할 때까지 우리가 좀 전에 기사에서 포인트로 찍은 거 강요 상당히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을 강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금리 인상 후 엔화 값이 어떻게 됐다? 어제 하루짜리입니다. 어제 하루짜리인데 1달러 해가지고 155엔 해가지고 중반대 있다가 157엔 이거 문자가 한 6시 반 그때 캡처한 건데 157엔 해가지고 594 중반 정도 되죠. 157엔 중반까지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어제 하루 해가지고 1.27% 떨어진 거니까 싸진 거니까 이 엔화값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시장에서 우에다 네가 말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차, 뭐 미일 금리차 뭐 이런 거죠. 금리차나 일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엔화값이 이렇게 내려간 거, 싸진 거는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뭐라 나왔습니까? 나와서 뭐라 했냐면 부채 상환, 중립금리, 향후 전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등을 갖다가 떠들었는데요. 이걸 강조했는데 이건 일본 정부,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금리 정상화에 한계가 있음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효과만 더했을 뿐입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경제 성장 둔화와는 상관이 없고 역시나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엔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레버리지 수단이었고 일본은 전 세계 국채를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 일본의 금리가 소폭이라도 오르면 캐리 트레이드 위험이 커지고 환 해지 비용이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 특히 외환과 금리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게 됩니다. 우짜 관련해서 이거 포스팅했고 영상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포스팅에서 우짜가 얘기했는데 다음 단계는 좀 더 미묘합니다. 우짜 뭐 포스팅 영상 포스팅에서 제목을 뽑은 게 나비 효과라고 했는데 다음 단계는 더 미묘한데 일본의 높은 국채 수익률과 높은 환해지 비용은 성장세가 약화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드가 QT 양적 기축을 끝냈죠. 하지만 일본 쪽 움직임은 신용, 재융자,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긴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신용,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하는 롱 드레이션, 채권, 국채, 장기 국채 이런 거죠. 여기서 먼저 나타납니다. 글로벌 경제가 혹시라도 공식 리세션을 선언하고 공식 리세션에 빠질 경우 상황은 곧장 불안정해지는데 진짜 배기 위험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면 엔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 조달 통화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또 변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캐리 트레이드는 천천히 청산되지 않고 급격하게 청산되고요. 상황 발생 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상황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 일본은 이제 과거처럼 불과 몇 년 전처럼 영구적인 제로 금리 상태가 아니죠. 일본이 이제 그 금리 올려가지고 0.75%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구적인 제로 금리를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국가, 그런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레버리지는 그 일본의 변화에 맞게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이죠. 우짜가 주목하는 것을 몇 가지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은 뭐 일본 국채 해가지고 수익률 곡선인데요. 10년물 보시면 2.0% 돌파했죠. 예, 그리고 뭐 30년, 40년 전부 다 올타임 하입니다. 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몇 변동률도 끝내주죠. 3.16%쭉 올라갑니다. 중기물도 계속해서 막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하여간 우짜가 주목하는 걸 말씀드려 보면 엔화 움직임만 보면 하루짜리만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우짜가 주목하는 거는 하루짜리 반응이 아니라 후속 움직임으로서요. 뭐 세컨드 뭐 이펙트를 할 수 있죠. 2차 효과인데 첫 번째 엔화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일까? 예, 두 번째 엔화에서 변동성을 동반한 움직임이 시작되나? 예, 그리고 세 번째 해지 비용과 통화 간 기준금리 차이는 좁혀지나? 네 번째, 일본 국채 10년물과 30년물, 특히 우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두 개입니다. 10년물하고 30년물,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까? 수익률이. 그리고 그 일본 정부는 해가지고 장기 국채 수익률 인하를 위해 조용히 발행량을 줄일까? 또는 조정할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할까? 이거 크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래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이번 금리 인상이 상징적인 움직임에 그쳤는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 조달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는지가 좀 이따가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벌써 또 20분이 넘어버리네. 자,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중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중국 관련해서 경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타입 22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보트가 있습니다. 미사일 뭐 고속정이라 해야 되겠네, 우리나라 말하면. 요거 미사일, 대한 미사일 쏴가지고 해가지고 적 함선, 고남 이런 거 갖다가 부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뭐 만든 배가 요겁니다. 타입 22 미사일 고속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미사일 고속정 요걸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여러 척을 갖다가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웨이보 이런 데에다가 이미지가 여러 개가 떠 있습니다. 요거 뒤에가 요게 발사하는 겁니다. 요게 요게 들고 다니는 게 뭐 물건이 어떤 물건 들고 다닌다? YJ-83 대한 미사일이죠. 요거를 갖다가 아예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박스체로 만들어 가지고 요 낑구고 위에 낑구고 돌아다니는데요. 하여간에 요거 저 웨이보에서 지금 저 타입 22 미사일 고속정 여러 척이 지금 개조되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현재 웨이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또 뒷모습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예, 보면 요거 있고 요 안테나도 없죠 뒤에. 근데 여기는 해가지고 아니 전부 다 통으로 해가지고 돼 있죠. 통으로 해가지고 사각 박스로 돼 있고 뒤에 요게 해가지고 또 레이더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타입 22 미사일 고속정의 경우에는요, 일단 탐지대기가 좀 작고,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 탐지가 되기가 좀 가능성이 낮고, 기동성이 뛰어난데, 이거 지금 중국의 웨이보, 이 올린 친구입니다. 이 올린 친구인데, 웨이보에 돌아다니는 이미지에서는요, YJ-83 대한 미사일 발사대, 뒤에 있던 박스, 요게 제거되고, 이렇게 팽팽하게 사각 박스 큰 게 하나 들어가죠. 제거되고 통신 장비가 포함된 대형 사각 구조물이 해가지고 요거 뒤에 올라가 있는 모습. 요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미지 상으로는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입 22 고속정을 갖다가 드론 캐리어로 개조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에는 가지고 대한미사일을 싣고 다니는데 이게 아니고 드론을 뭐 억수로 막 싣고 다니면서 드론 이제 컨트롤하고 드론으로 적 함선 뭐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대만 뭐 혹시라도 그 저 뭐 침공한다 이럴 것 같으면 또 이거 드론 날려가지고 대만 그 뭐 해변에 있는 친구들 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관련해서 YJ-22 요거 저 타입 YJ란다 타입 22 미사일 고속정의 경우 중국이 여러 군데 저 다른 데에 또 팔아먹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그 드론 쪽은 러시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래 할 저 드론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물건을 갖다가 공급을 잘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드론 쪽은 중국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중국 해군의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움직임 이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짜견 쪽으로는
앞으로는 뭐 이거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거 뭐 항공모함 이런 것보다 차라리 미사일함이나 드론함 이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 보고요. 자 넘어가고. 예, 요거는 미르노흐라드입니다. 미르노흐라드 보면 색깔이 이제 투명도가 없지요? 예, 다 칠해졌습니다. 이 말은 뭐다? 미르노흐라드가 점령됐다는 소리입니다. 점령됐다. 그럼 끝났다. 이미 우자는 미르노흐라드에서 청소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가호호 수색해가지고 청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은 거는 오피셜 발표만 나와 있습니다. 미르노흐라드 점령했다는 러시아군의 오피셜 발표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12월 19일에 이것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사자도 시신 교환이 있었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 있죠. 12월 19일 나와 있는데 보시면 러시아군 시신인 러시아군이 받은 저 시신 숫자는 26구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은 시신 숫자는 1000구. 자 이러면 계산을 해보면 교환비가 무려 얼마나 된다? 1대 38이 넘습니다. 끝내주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1대 38이면 거의 학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합지라시 보시면 러시아 중앙은행 5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16.5% 16%. 아 이거 오늘 너무 좀 말이 씹히는데 또 뒤에 떠들 거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 계속 내렸대 그죠. 5회 연속 기준금리 내렸다. 우짜 관련해서 이거 러시아 해가지고 관련해서 우짜가 뭐 인플레이션도 말씀드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말씀드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지금 추세는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짜는 뭐 친러시아 친우크라 이게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하여간에 요거 연합지라시만 보면은 러시아만 러시아 중앙은행만 기준금리 인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주에만 영국 그러니까 영란은행부터 멕시코까지 전부 다 금리 인하 다 했습니다. 예, 요것만 보면은 러시아만 인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이런 거 예, 넘어가고요. 예, 미국 청년 우파 청진 커크 부인 차기 대통령 후보로 벤스 지지. 네, 요 관련해서 우자가 벤스는 누구인가 그 영상을 갖다가 실수로 지웠는데 뭐 다시 작업하기 그렇고 하여간 독한 인간이라는 거 머리 좋고 독한 인간이라는 거는 우자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뭐 딴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우짜가 이거 저 커크 부인 대해서만 잠깐 코멘트 할게요. 지금 복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타이트하죠. 예, 복장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그 저 뭐 이거 남편 일은 이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장이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이 사진이 작아서 그렇지. 지금 저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요. 커크 부인이 연단에 나가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눈물약 넣고 들어가는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눈물을 지질 자르는 거로 해가지고 눈물약을 아예 넣고 다닌다. 복장도 이렇다.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너무 쇼하려고 한다라는 좀 요걸 좀 듣고 있습니다. 커크 부인이. 예. 어쩌겠습니까? 결혼을 그래 했는데. 넘어가고요. 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에 51.0이었는데 12월에 52.9, 요 퍼른 거죠. 52.9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53.4였으니까 하회했습니다. 이거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예상을 하는 거는 11월에 51.0이었는데 12월에 54.6으로 요 오렌지색입니다. 조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current condition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1월에 51.1에서 12월에 50.4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별로 앞으로 경제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 차트는 준비 안 했지만 우리가 1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11월에 4.5%인데 12월에 4.2%로 하락했고요. 5에서 10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11월에 3.4%인데 12월에 3.2%로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거 블룸버그 조사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이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공식 데이터는 잘 나오죠. 불구하고 실업률은 2025년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고용 증가 없이 AI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KPMG, 딜로이트, PwC 그리고 EY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탑4 예? 전 세계 4대 회계법인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다? KPMG인데 여기에 있는 수석 경제학자 다이앤 스윙크는 현재 미국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것인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막 그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의회 신뢰 회복법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유명한 낸시 펠로시죠. 각각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익률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아이고 펠로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갖다가 점점 먹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약 95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워렌 버핏의 445%와 S&P 500의 상승률 439% 모두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뭐 거의 한 2배가 되죠. 펠로시가 아닌 남편 폴 펠로시가 투자를 맡고 있죠. 예, 그런데 뭐 우리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 아니 그렇지만 펠로시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기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고요. 법안과 관련한 비공개 의회 내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요. 어떤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 투표도 할 수 있으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정보와 그러니까 앞으로 미 의회 결정 이런 거 여기에 펠로시가 접근할 수 있다는 억수로 중요한 문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의회 지도부,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권력자죠, 권력자. 의회 지도부가 되기 전까지 해당 의원들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다가 의회 지도부가 된 후에 특권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갖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양당 모두 지도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의회 지도부의 경우 일반 의원들보다 연간 최대 47%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미 의회 지도부들의 주식 매도는 다음 해 규제 조치, 미 의회가 가할 규제 조치나 미 의회가 벌이는 청문회, 언놈을 갖다가 불러서 청문회를 할 건가 이런 거를 개최 여부를 예측하는 신뢰성 높은 지표로 아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자가 계속 얘기하죠. 국가의 수익 모델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똑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된다. 펠로시 사례는 이거는 뭐 티커가 아니고 정식 티커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비유해서 가지고 펠로시가 이렇게 쩐다 이렇게 가지고 저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펠로시 사례는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초래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펠로시입니다. 의원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믿을 수 얻게 된다는 심각함이 있죠. 그러니까 미 의회 의원들이 사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다 이 말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에 뭘 만들었다? 주식거래금지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의원들이 이해 충돌 문제를 일으킬 이런 거를 갖다가 혹시 앞으로 그를 일으킨다 이러면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죠. 주식거래금지법을 통해. 하지만 위반할 경우 꼴랑 벌금 200달러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K국회의 경우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죠? 이걸 만들어 놨지만 역시나 유명무실하고요. K국회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윤리위원회 이거는 그냥 언론 쇼용이고요. 하여간에 바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2015년 9월 올해 9월 달에 미 의회에서 양당 그러니까 초당파 의원 모임이 의원, 배우자, 부양 자녀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회 신뢰 회복법을 갖다가 발의했고요. 양당 유권자 중 86% 이상이 해당 금지 조치, 즉 의회 신뢰 회복법 발의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하고 하킴 제프리스 소수당 대표도 이 법안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고요. 의원들의 주식 거래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의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능력이나 공직 봉사보다 내부자 특권, 인사이더 정보를 갖다가 우선시하는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의원들의 이점 이거를 갖다가 없앨 수는 있습니다. 우짜가 대장동 집단에게 7,400억 원을 갖다가 서비스해준 이재명 정권 관련해서 국가의 수익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더불어와 자칭 진보가 다 해먹는 K국회가 진짜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면 똥법 만드는 시간에 지그들의 이해 충돌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걸 해가지고 스타링크하고 우크라이나전이라는 제목에 해가지고 또 소제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6349이네. 1957년부터요. 쭉 해가지고 쭉 갑니다. 이 차트가 1957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1957년부터 2025년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궤도에 올려진 위성 숫자입니다. 이게 요걸 갖다가 차트로 만든 겁니다. 요걸 만든 건데 요거 궤도에 올려진 위성 숫자가 1만 5천 개를 갖다가 돌파했고요. 올해 뭐 미친듯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게 미친듯이 됐냐면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게 미친듯이 폭발한 겁니다. 특정하면 뭐 스페이스X도 관련되는데 하여간 이게 미친듯이 폭발했다는 거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1만 5천 개를 돌파했고 1957년부터 2019년까지 요거 2019년 요거죠? 예, 2019년까지 평균 5일마다 위성 한 개가 올라갔다. 위성 한 개가 5일마다 하나씩 올라갔는데 2019년 이후 요 녹색 요게 된 게 가지고 갑자기 튀는 이 시기 2019년 이후에는 5시간마다 한 개꼴로 위성이 올라가는 걸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거 스타링크 위성 때문인데요. 스타링크 위성은 2019년 5월부터 올라갔는데 우크라이나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 다른 위성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와 위성, 기업들 위성 이런 걸 다 때려 얹혀도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이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서 다른 위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위성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타링크 그리고 스페이스X죠.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또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위성 인터넷 사용자들의 숫자는 어떻다? 2021년 1월부터 여기부터 시작하죠. 예,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것도 언제부터 제대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진짜 제대로 증가한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26년 1월에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 0.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짜가 얘기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 덕분에 이래 됐다고 우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스페이스X는 2025년에 165회나 되는 로켓 발사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용된 로켓을 갖다가 165회나 발사했는데요. 물론 성공한 것 기준입니다. 2024년엔 몇 회였다? 138회였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예,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몇 회였다? 꼴랑 8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거의 10년 만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성을 발사하는 걸 갖다가 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는 2026년 2월까지 궤도에 1만 개 이상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스페이스X는 궤도에 9천 개 이상의 위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나머지 위성 숫자를 갖다가 다 때려 훔친 거에 2배 가까이 되고요. 스페이스X 위성은 125개국 이상 240만 가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개인용이고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왜 저렇게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느냐 하면 발사해서 위성을 갖다가 쏴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때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스타링크 인터넷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요거는 또 비즈니스 가격이고요. 뭐 비싸죠? 예, 비쌉니다. 스타링크 요금을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해서 스페이스X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2015년 올해 전 세계에서 쏴 올린 물건, 그러니까 탑재량 기준으로 했을 때 90%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벌이는 우주 프로그램을 스페이스X가 그냥 거의 다 해먹고 앉아 있습니다. 뭐 좋은 말 나오면 뭐 주도한다가 되는데 다 해먹고 앉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시장 지배력은 재사용 reusable 로켓 덕분인데 재사용 로켓은 기존 일회용 로켓 이게 왜 일회용 로켓입니까? 예, ICBM 이걸 갖다가 로켓 발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회용 로켓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냉전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에서 탄두 부분 빼고 엔진 부분 그러니까 동체 밑에 있는 거 1단, 2단 뭐 이런 거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로켓을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간에 재사용 로켓은 기존 1회용 로켓 대비 발사 비용을 약 90%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런 비용 절감 덕분에 불과 5년 전만 해도 비현실적이었던 수천 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배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스페이스X는 2026년 내년에 해가지고 신형 V3 여기죠? 요겁니다. 요거 신형 V3 위성을 발사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한 상태인데요. V3 이 위성은 현재 서비스 중인 V2 여기죠? V2 위성보다 10배 이상 높은 처리량 뭡니까? 그 데이터 처리량이죠. 1초당 1테라비트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무게는 3.5배 더 무겁고요. 뭐보다? V2보다 3.5배 더 무겁고요. 스타쉽 1회 발사, 그러니까 그 로켓 발사한 거죠. 스타쉽 1회 발사에서 V3 이 위성을 최대 60개를 싣고 올라가서 동시에 배치할 수 있다고 지금 스페이스X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1회 발사로 1초당 60테라비트의 네트워크 용량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를 통해 기가비트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말이 뭐가 됩니까? 향후 스마트폰에서 위성 서비스를 받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기가비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되죠. 이러면 또 이제 경쟁이 붙어야 됩니까? 어디하고 경쟁이 붙어야 됩니까? 기존 광섬유 및 셀룰러 네트워크,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4G, 5G 이거죠. 셀룰러 네트워크와 이 위성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크라이나 친구들 나와야죠. 스타링크 해가지고 안테나가 따르고 해가지고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자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이 친구들의 경우 드론전 그리고 스타링크 등 여러 가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같아도 나름 신기술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거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엄지척하고 있잖아요. 이용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무차가 보기에는 이용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떠든지 인간의 우리 사람들을 해가지고 혁명, 기술혁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도움을 줬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또 40분 넘가 버렸네. 이거 가지고 서브텍사스요 말씀드리죠. 서브텍사스요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발언이 나올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오일 리그 카운트 해가지고 우자가 차트를 준비 안 했네요. 이거 말씀드리면 12월 19일 기준, 그러니까 12월 19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4개에서 406개로 8개가 감소했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 총 드릴링 숫자는 548개에서 542개, 548개에서 542개로 6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에서 2개가 증가했다는 산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